2025년 12월 말 기준 한국 증시 상장 주식에서의 외국인 투자 규모는 총 326조 8영억 원으로 이는 전체 시가총액의 30.8%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25년 12월 말 기준 미주 투자자가 한국 증시에 546조 원을 투자했고 이는 약 41.2%를 차지합니다. 이를 이어 유럽 417조 원, 아시아 182조 원, 중동 22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들 중 상당수는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빌린 돈을 활용합니다. 이 기법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이는 경제 초보자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입니다. 캐리란 금융 용어로는 보유하다 혹은 나르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금리가 낮은 통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통화 자산에 투자하여 금리 차이를 먹는 거래를 뜻합니다. 가상의 투자자, 미국 글로벌 헤지펀드 매니저인 스미스 씨의 사례를 통해 과정을 상세히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스미스 씨는 일본 은행에서 금리 0.1%로 10억엔을 빌립니다. 이자는 1년에 고작 100만엔 하나로 약 900만원에 불과합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거의 공짜에 가깝지요. 다음 단계는 엔화를 다른 나라 외화로 환전하는 단계인데요. 스미스 씨는 빌린 10억엔을 외환 시장에서 팔고 한국 원화로 바꿉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엔화를 대량으로 매도하므로 엔화 가치는 하락하고 원화를 매수하므로 원화 가치는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이렇게 환전한 원화로 한국의 삼성전자 주식이나 3.5%인 한국 국채를 삽니다. 투자 대상 중 안정적인 한국 국채만 사도 3.5% 이자를 받습니다. 일본에 갚아야 할 이자 0.1%를 빼고도 앉아서 3.4%의 마진을 남깁니다. 만약 삼성전자 주가가 10% 오르면 수익은 더욱 극대화됩니다. 이렇게 얻은 수익을 확정시키기 위해 스미스 씨는 한국 주식 혹은 국채를 매도합니다. 다음 투자는 다시 한국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목적의 투자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일본에서 빌린 돈은 큰 위험이나 변동이 없는 한 이자율을 계속 유지하면서 차입 상태는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차입 투자를 하면서 스미스 씨는 자기 자본 1억엔만 가지고 10억엔을 빌려 투자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레버리지 10배를 이용했다고도 하죠. 이렇게 자기 돈은 1억엔에 차입한 돈 10억엔, 총 11억엔으로 주식이나 다른 투자로 확정된 수익이 3.4% 나게 되면 스미스 씨는 3,730만엔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 중 자기 자본으로 얻은 수익은 340만엔, 다른 사람의 자본을 차입하여 얻은 수익은 3,400만엔으로 자기 돈 1억엔으로 3,400만엔을 더 얻게 되지요. 자본 대비 수익률은 34%가 됩니다. 내 돈 1억 투자로 3,740만엔을 얻는 투자라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바로 이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전 세계의 헤지펀드들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열광해왔습니다. 설명해드린 엔캐리 트레이드는 성공하기에는 세 가지의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일본 금리가 계속 낮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차입을 할 시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할 이자 비용, 즉 자금의 조달 비용이 쌓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투자 대상국의 금리 혹은 주식시장이 성장률이 높아야 한다. 위의 예에서는 한국 시장의 수익률을 3.5%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 격차가 크면 클수록 내가 얻는 기대 수익률을 더욱더 커지게 되지요. 마지막으로 외환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빌리는 환측의 환율, 엔화 가치가 떨어지거나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돈을 갚을 때 엔화 가치가 비싸져서
엔고 포지션으로 변하게 된다면 추후에 갚아야 할 원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비용이 싼 자금, 엔화 대출로 누가 이 돈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엔캐리 자금은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우선 단기 차익을 노리는 해외 헤지펀드의 투기성 자본입니다. 이들은 주로 파생 상품이나 고위험 주식에 투자하며 시장 상황이 조금만 변해도 가장 먼저 돈을 빼내 도망갑니다. 한국 증시 변동성의 주범입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투자은행입니다. 이들은 일본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전 세계 신흥국 자산에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미세스 와타나베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이 일본 개인 투자자들은 일본 내 금리가 너무 낮아 한국 국채나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교적 자금을 천천히 움직이지만 규모가 막대합니다. 아베노믹스로 영원할 것 같았던 초저금리 파티는 2014년을 기점으로 막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인 플래그 스테이션과 아베 총리의 사망으로 인한 그 기조를 이어가지 못하는 일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일본 국채금리의 상승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은행은 오랫동안 금리 인상을 주저해왔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경제와 교류를 멈추게 한 이후 회복기의 23년부터 각 나라의 경제 정책은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금리를 5.5%까지 올리는데 일본만 지속적으로 0.1%를 유지하자 엔화 가치가 역사적인 수준인 1달러 160엔으로 폭락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1달러가 90엔에서 100엔 사이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었는데 말이죠. 이는 일본 내 수입 물가, 에너지, 식료품을 폭등시켜 일본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켰습니다. 수입품 및 주요 에너지, 수입원의 가격은 약 1.5배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왔고 각 가정에는 수입의 성장은 없는데 가계의 지출이 계속 늘어나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황은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환율 상승의 원인도 있겠지만 물가 상승을 목표로 했던 아베노믹스가 과도하게 성공하여 이제는 물가가 너무 올라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 될 우려가 생겼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임금 인상이 시작되면서 임금 물가 상승의 순환이 확인되자 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일본은행은 금리 정상화, 즉 금리 인상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30여 년간 물가 상승이 없던 일본에서는 30년 전에 콜라가 100원엔대였는데 2020년대도 100엔대로 팔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물가 정체는 깨지기 시작했고 국민들은 처음 맞는 물가 인상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상은 일본 국민들뿐 아니라 세계의 투자자들도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 예로 0.1%에서 0.5%, 그리고 점진적으로 1%까지 상승한다는 것은 엔캐리 트레이더들에게 두 가지 치명적인 위험을 의미합니다. 우선 이자 비용의 증가인데요. 과거에는 공짜로 빌렸던 돈에 대해 이제는 10배 가까이의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연 1% 이상의 이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비용의 증가가 되면 수익률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얻는 기대 수익보다 이자 비용이 더 커질 위험이 생깁니다. 마진이 줄어들면 투자처에 투자할 매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더 높은 다른 투자처를 모색하고 현재 투자하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낮아지지요. 또한 이와 함께 동반하게 되는 건 환차손의 공포입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요인이 되는데요. 일본 금리가 오르면 엔화 가치는 상승하여 다른 외화에 비하여 강세 포지션을 취합니다. 이는
엔화를 빌려 쓴 사람에게 재앙과도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스미스 씨가 24년 5월에 외국 투자를 하기 위해 엔화를 빌렸다고 합시다. 당시는 1달러가 150엔이었습니다. 즉 150억 엔을 빌려 1억 달러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환 시점에는 1달러가 120엔으로 엔화가 강세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빌렸던 150억 엔을 만들려면 1억 달러를 환전하면 120억 엔이 되고 여기에 추가로 30억 엔을 갚아야 합니다. 이 동안에 내가 아무리 수익이 좋더라도 이 추가로 지불해야 할 30억 엔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가 생기게 됩니다. 즉, 그 빌린 돈으로 20% 이상의 투자 수익이 나지 않으면 상환시 환차손에 의하여 20%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외환의 변화 때문에 앉아서 당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엔화 가치가 오를 기미가 보이면 투자자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수익률의 보전을 위해 투자 시장을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이번 25년의 12월에 급작스런 이자율 변동 시 한국 증시도 코스피 4천선을 하회하며 살짝 흔들렸었지요. 이렇게 우리의 증시가 일본의 기준 이자율의 변동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참 재미있지요. 이렇게 일본 국채의 금리 상승이 방아쇠가 되어 실제로 한국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을 전문 용어로 청산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폭력적이고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한국 경제에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 2024년 8월 블랙먼데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여 단계별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25년 12월의 경우 반도체로 인한 화랑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조정이 있었으나 다시 상승 기조로 돌아서 26년 1월에는 코스피 지수가 5천까지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산의 4단계 죽음에 나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미국은 금리 인하를 예고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 일 금리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엔화 가치가 바닥을 치고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엔화 상승을 눈치챈 눈치 빠른 헤지펀드들이 먼저 탈출을 준비합니다. 이 헤지펀드들이 가장 쉽게 현금화시킬 수 있는 시장 중 하나는 주식시장입니다. 빌린 엔화를 갚으려면 현금이 필요하기에 투자자들은 가장 팔기 쉬운 자산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주가 대표가 되는 한국 주식을 시장에 던집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 매도, 셀코리아의 영향으로 한국 증시는 외국인 대량 매도로 인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식을 판 원화, KRW를 외환 시장에서 팔고 엔화, JPY를 사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화 가치가 급락하며 환율은 상승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는 급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엔화가 더 비싸지니 아직 못 갚은 투자자들은 더 엔화가 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팔고 싶은 마음이 급해져 더 빨리 주식을 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식을 헐값에 팔기 시작하는 패닉셀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의 주가는 떨어지고 엔화 빚의 가치는 늘어나자 증권사는 투자자들에게 담보가 부족하니 돈을 더 넣으라고 독촉합니다. 이를 마진 콜이라고 부릅니다. 담보를 더욱더 할당할 돈이 없는 투자자들은 결국 강제로 주식을 처분당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식을 청산을 당하며 이 강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한국 증시 지수는 수직 낙하합니다. 이게 청산을 당하는 시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시발점이 일본 금리 인상이라는 점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엔캐리 트레이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우리 경제에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왜 우리나라 경제가 엔캐리 트레이드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트렌드를 모니터링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